최근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지 않고 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갖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용하시는 분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많죠. 예, 예.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금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전세 받은 금액을 가지고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부동산에 재테크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1주택자라든지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안 살 거면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DSR을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제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다주택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보시게 되면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질문 드렸던 부분 중에 그렇다고 하면 가계부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도 제가 알고 있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전 정부에 비해 가지고 4배에서 5배가 지금 증가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선심성 공약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료로 돈을 갖다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부채가 아니고 그럼 이게 나라 부채가 지금 증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그것도 빚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자만 한 달에 얼마씩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라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정부 부채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라는 경제 주체 하나의 경제 주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라는 경제 주체의 수입은 세금뿐이 없거든요.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을.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가장 운영을 잘하는 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그 세금 내에서 그 전문용어로 세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네네. 세입 내에서 세출, 즉 돈 쓰는 거, 네. 세출을 일으키면은 그 금액이 다 1년 단위로 다 똑같다. 네.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일 잘한 정부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의 정부 부채의 절대 금액이 네. 많냐 적냐 이거는 뭐 선진국에 비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많진 않아요. 아 그런데 지금 증가폭이 엄청 그러니까 정부에서 걱정하는 네. 거는 가계 부채도 그렇고 정부 부채도 그렇고 나라 부채도 그렇고 증가율이 네. 증가하는 폭이 너무나 가파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분 후보께서는 또 기본소득까지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지금 말이 좀 엉뚱하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DSR을 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제가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계부채 줄이니까 또 반사적으로 이제 기업 대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사업자 대출이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풍선을 이쪽을 막아놓으니까 또 이쪽이 또 증가하고 있는 풍선 효과가 지금 또 일어나는 형국이고 또 하나 또 우려되는 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부동산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내가 내년 뭐 5월 달까지는 내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이 부동산만큼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매수를 갖다 하지 않도록 이제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아예 못하게 지금 막겠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좀 엉뚱한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전 국민 중에서 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네. 그 자기 자산이 불어난 사람들이 네. 더 많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는 규제 안 할 겁니다. 왜냐? 정부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그 목표로 하는 바는 네. 정치거든요. 아. 정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표만 많이 받으면은 그렇죠. 정치는 되는데 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두 배 두 배 됐거든요. 두 배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2배 이상 올랐을 때 그 2배 이상 오른 거에 혜택을 본 사람보다 네. 혜택을 안 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러다가 정권이 야당한테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 DSR 규제하고 이제 물론 이 DSR 규제를 해버리니까 물론 지금 11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좀 얼어붙어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가 4%대에서 5%대까지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전세자금 대출 2%대도 있었거든요. 네. 3%대 초반 이랬는데 지금 4% 5%도 이야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말 그대로 예금 금리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적금 금리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대출 금리만 거의 더블 이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 DSR 규제가 물론 부동산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움츠러들게 하고 뭐 진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사고 있고 이런데 정말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매도인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급하신 분들이 시장에 부동산 매물을 막 던지고 막 급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내년 3월, 내년 5월달, 내년 3월 대선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심지어 이제 곧 종부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DSR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저는 내놨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것도 원래는 계획에 있었던 거를 좀 더 빨리 당겨서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DSR에 그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 좀 몇 가지 하고 또 단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장 경제 그러니까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되고 양도세 면제 뭐 완화만 시켜도 면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완화만 시켜도 시장에 매물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DSR을 지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DSR이 지금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건 좀 알려주십시오. 그 DSR 다음에 이제 붙는 게 규제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네, DSR 규제하겠다. 네, 근데 규제의 역설이라고 옛날부터 네, 그 규제를 하면 할수록 네, 좋은 결과보다 네, 네.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25번 정확하게 제 기억도 안 나면 25번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펼쳐가지고 조금 있다가 잠깐 몇 개월은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번에 DSR 규제를 했는데 또 반대로 한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침체되어 있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급상승할 거 그게 또 저는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를 보면은 은행이 사실 그 업이라는 게 네, 그 수많은 사람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예금이라는 명목하에 네, 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또 기업이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 돈을 빌려줘가지고 네, 그거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네, 따먹는 게 은행이거든요. 네, 사실 은행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그 은행에 저같이 이제 은행에 근무한 사람들은 네, 역사적인 은행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네. 은행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아, 정부에서 너 은행업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한테 예금금리 1%로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5%로 대출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4%의 이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우리 쉬운 얘기로 누워서 떡 먹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은행들이 최근에 뭐 기업체는 그 자영업자들이 고생하는데 네. 은행들은 돈 많이 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뭐 아니, 수익이 엄청- 6조 얼마씩 네, 나요. 수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 2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은행도 있고 예, 예. 더 은행 수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은 만약에 예금만 받고 대출을 안 해준다. 네. 그럼 은행 망하겠죠. 그렇죠.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대출을 규제한다. 네. 그러면은 정부 관리들의 숫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다 짜내도 네.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 그렇겠죠. 그러겠죠. 자기가 네. 대출을 안 해주면은 먹고 자기 은행이 은행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그럼 가계부채를 갖다가 지금 쪼였다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대출로 많이 또 증가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의 이제 경제는 사이클인데 네. 그 경제는 생산해 가지고 그걸 소비해 가지고 네. 그걸 투자, 네. 생산 소비 투자가 네. 이게 순환을 순환이 돼야 네. 되는데 지금 저희 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면은.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또 개인도 투자를 갖다 지금 이제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 뭐 지금 부동산은 거의 지금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다 막혀 있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그 투자라는 활동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게 그 자본 투자가 있고 네. 그 이제 노동 투자 있고. 시설 투자라든지 네, 시설. 이런 생산 투자라 생산 그러거든요. 투자, 네. 예. 그러니까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투자를 한다 요새 경향을 보면은 개인들도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 주식 투자한다, 네.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그 개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내가 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네. 그러면 이득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소용이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거든요. 예, 예. 무슨 뜻이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생산을 해야 할 수 되는데. 있는 그 업체 예, 그렇죠.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요즘에 그냥 투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쌓아만 놓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기업 사람들하고 그런데 만나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IMF 전에는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이라는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면은 어떤 기업체는 네. 이 100이라는 돈을 전부 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게 저희 나라의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예. 시대 때 예, 그때는 그랬다고 저도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은 알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우그룹의 이제 김우중 회장 많이 알고 뭐 이런 분들은 그 젊었을 때 네. 정부에서 그때의 최대 저거는 수출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제조업을 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부흥시켰던 그 쉽게 해서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네. 안 들이고 은행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져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룹 재벌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왜 못하냐면은 이 저희 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그때하고는 뭐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워낙 커졌기 커져가지고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나 그 기업이나 네. 또 개인들도 가장 좋은 게 정부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한다. 네. 그러면은 10%보다 15% 성장이 좋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 그렇죠. 옛날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네. 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전두환 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뭐 8%도 엄청 작은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근데- 지금은 2%도 안 돼.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은 네.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의 그 부패라든가 이런 그 후유증을 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성장력 네. 이걸 이제 경제 측면에서 국가 측면에서 보면은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요. 네. 저희 나라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아마 3%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낮아졌죠. 네. 네. 근데 3%가 안 돼도 매년 GDP 증가율이 뭐 2.5%만 된다. 그러면은
엄청 그 국가가 잘 돌아가는데 저희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한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요 성장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지금 가계 부채나 정부 부채나 이런 걸 관리할 때 그 절대 액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증가율을 문제 삼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DSR 규제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를 하니까 그건 못 하겠죠,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따라야 되니까요. 네, 정부 이야기를. 그 규제를 따라야 되니까 못 따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규제에서 빠져나온 반사적으로 이제- 반사적으로 된 기업 대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인가 어제 뉴스 보니까 네. 가계 대출의 증가율은 역사상 최저로 둔화가 됐대요. 아, 불과 지금 뭐 네. 10월부터 엄청 지금 떨어졌습니다. 예, 네. 떨어졌는데 기업 대출은 또 거꾸로 역사상 증가율이 가장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동산 대출을 갖다가 이제 가계 대출을 묶어 놓으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사업자 대출, 또 개인 대출로 많이 그리고 받으시는 그게 것 같더라고요. 뉴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온 게 네. 기업 대출의 내막을 뜯어 보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산을 위한 기업에 대출해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쉽게 해서 페이퍼 컴퍼니처럼 네. 개인들이 사업자를 만들어서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또는 구매하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네. 기업 대출을 얻었다. 네. 그렇게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가계 대출로 안 잡히고 사업자 기업 대출로 잡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제1금융권만 했더니 풍선으로 해서 제2금융권으로 갔다. 그러니까 제일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금액도 규제하고 비율도 규제하니까 네, 네. 규제하니까 기업 대출로 이게 그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을 만약에 안 하면 은행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원도 은행에 재직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그 내가 아파트 사야겠다. 그래. 그러면 아마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대출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얻어야 되겠다. 네.